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수준이다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돼요.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번역은 이그노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 철학전지 시리즈 비트겐슈타인 편 7번째 책이에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삶은 결코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과 지위를 뒤로한 채 평생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고 시골 학교의 교사로 일했으며 노동자가 되어 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명예와 안정을 거부한 채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살아간 철학자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거창한 이론 체계로 쌓아 올리는 대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을 집요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곧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며 생각의 경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어려운 개념 대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과 생각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만들고 세계를 규정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나갑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이자 사고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말이 단순한 표현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평소 무심코 내뱉던 말들, 습관처럼 반복하던 표현들이 사실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생각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이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얼마나 좁은 언어 안에서 안전하게만 생각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인상적인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왜 그것을 문제라고 믿어왔는지를 묻는 그의 방식은 처음엔 낯설지만 읽을수록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철학서를 읽는 느낌보다 내 사고 습관을 천천히 해체하는 기록처럼 다가오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세계 철학전지 비트겐슈타인 편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 그리고 생각 사이의 관계를 평생에 걸쳐 탐구한 철학자이다. 그는 복잡한 개념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 쓰임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책 당신 말이 곧 당신의 수준이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를 따라가며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과 생각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지를 오늘날의 언어로 부담없이 풀어낸 책이다.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삶을 넓히고 싶은 이들에게 한계 없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언어를 넓히고 세계를 다시 그려줄 것이다. 챕터 1. 세상을 이루는 언어의 규칙들. 언어의 한계가 곧 당신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곧 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불편함으로만 느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하나의 틀에 가깝다. 이 틀이 좁은 사람일수록 삶은 더 한정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고 아는 단어가 적을수록 생각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좁을수록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역시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낯선 단어를 만나고 새로운 개념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표현과 사고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 사람은 배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타인을 다정하게 바라보게 되고 성찰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욕설과 비난의 언어만 익숙해지며 분노와 적대감이 일상이 되고 자신의 세상도 부정적으로만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어가 지닌 힘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의 한계는 단순한 어휘 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틀, 인식의 폭, 상상력의 경계를 함께 포함한다. 내가 가진 언어가 빈약하며 사고도 좁아지고 쓰는 말이 거칠어지며 마음도 그에 맞춰 거칠어진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언어는 세계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그릇을 넓히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도 함께 넓어진다.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있다면 그 꿈을 담아낼 만큼의 언어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깊이를 지탱해줄 언어를 배워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언어를 넓히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 그것이 결국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언어의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방법. 세계가 사실들의 총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사실들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일어나는 사실만 가지고 나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기에는 뭔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사태들로 분해된다. 사태란 무엇인가? 사태는 일어나고 있는 개별적인 일들이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황, 하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여 세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있다는 사태,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태,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태, 이 모든 사태들이 합쳐져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 중 하나라도 달라진다면 당신의 세계는 달라지게 된다. 도중에 책을 덮는다면, 일어선다면, 커튼을 친다면 당신의 세계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를 하나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루를 대충 보낼 때가 많다. 실제로도 오늘 하루 대충 보냈다고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는 수많은 작은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려면 인생 전체를 막연히 바라볼 게 아니라 개별 사태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봐야 한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태, 커피를 마셨다는 사태, 출근했다는 사태, 동료와 대화했다는 사태, 이 모든 사태들을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사태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만들기 때문에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막연히 불행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태인지 봐야 한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태, 친구와 싸웠다는 사태,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태. 이 사태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보며 무엇 때문에 불행에 졌는지 보이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명확히 보이게 된다. 반대로 행복도 마찬가지다.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사태, 건강하다는 사태, 이런 구체적인 사태들이 모여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덩어리가 아니기에 하나하나의 사태를 놓고 보길 바란다. 그것들을 조금씩 파헤치고 또 방향을 바꿔가며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모여 1년이 바뀌고 그 1년이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세계는 사태들로 분해된다. 좋음이 아니라 어울림이 의미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사실과 사태를 넘어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 들어가야 한다. 바로 대상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원자적 사실 속에서 사물들은 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걸려있다. 그가 말한 원자적 사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컵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라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때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사물 자체가 아닌 두 사물이 서로 결합해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컵이라는 단어를 책상과 따로 떼어 놓으면 그저 하나의 물건이 되고 책상만 바라보며 본래 말하려던 문장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러나 컵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하나의 완성된 사실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은 더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원자적 사실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슬의 고리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길을 이루듯 사물들도 서로 걸림으로써 의미 있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대상들도 서로 맞물려 사태를 이루는데 그 결합 방식이 달라지며 완전히 다른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컵이 책상 위에 있는 것과 컵이 책상 아래에 있는 것은 책상과 컵이라는 같은 대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좋은 대상들만 모이며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환경.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대상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다. 회사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득 데려와도 그들이 협력하지 않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대상들이 잘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고마워요. 괜찮아요. 힘내세요처럼 좋은 말만 골라 쓰더라도 말하는 톤이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질 때가 있다. 바쁜 사람에게 느릿하게 힘내세요라고 말하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너도 이랬잖아와 같은 말을 하며 더 오해가 생기게 된다. 일상에서 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걸리게 되지만 그 결합 방식이 잘못되면 완전히 다른 사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 나오는가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이외에도 당신의 일과 당신의 취미가 맞물려 있는지, 당신의 인간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는지,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등 대상들이 맞물려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도 서로 잘 맞물려 있지 않다면 삶은 산산조각난다. 반대로 적은 것이라도 제대로 맞물리며 그것은 견고한 사슬이 되어 당신을 지탱할 것이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가진 것들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고 의미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더 나은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원자적 사실 속에서 사물들은 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걸려있다. 챕터 2.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다. 언어는 현실을 그린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무엇인지 알았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고 그 사실들은 대상들이 결합한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세계를 표현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먼저 이해를 위해 카메라로 비유를 해보겠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낼 것이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더욱 선명하고 많은 색감을 담아낸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말하는 명제도 사진처럼 세상을 담아낸다고 보았으며 이를 이렇게 말했다. 명제는 실제의 그림이며 명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모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제란 어떤 상황에 대해 이렇다라고 판단한 내용을 말이나 기호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할 때 쓰는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이 문장은 바깥에 비가 오는 상황을 말로 재현한 것이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도로와 지붕이 젖어있는 사태가 존재하고 그 사태를 언어가 논리적으로 배열해 담아낸 것이다. 이는 문장이 세계의 한 장면을 포착하고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그림에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언어와 사고가 바로 이런 그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라는 말은 책상과 연필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게 만든다. 만약 친구에게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만나자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친구는 그 장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곳에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기 그 어디쯤에서 만나라고 애매하게 말한다면 친구에게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으니 헷갈려 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명제로서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점은 어떤 명제로 내 세계의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운동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운동을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다. 나는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회사의 노예야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다. 이처럼 내가 뱉은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그림 내 기억 속에 저장된다. 그 말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할수록 그것에 가까운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긍정적인 말은 희망찬 미래를 그릴 것이고 부정적인 말은 어두운 미래를 그릴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은 세상을 그려내는 특별한 힘이다. 그러니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만 그렸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보자. 오늘 당신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명제는 실제의 그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모형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말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언어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넓어질수록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